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안내문 보시면 되고요. 국어 강의하는 손석표라고 합니다. 저희 개강은 11월 16일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개강 예정이고요. 아마 이제 수능이 끝나고 그 주 주말에 바로 이렇게 개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유튜브에 제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제가 해마다 수능에 직접 응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응시 브이로그 영상이 올라오는데 조회수는 처참하지만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그래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장에 직접 가는 거는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실제로 시험장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시험장 안에서 바라보는 시선의 조금 차이를 수업에 좀 반영하고 싶어가지고 해마다 이제 응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능에 응시한 지가 벌써 10번이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던 시험까지 하니까 열 몇 번의 시험을 봤던데 동네 치킨집도 한 10번 시켜 먹으면 한 마리 공짜인데 시험 원서는 안 깎아주더라고요. 같이 보면서 얘기 좀 할게요. 1년 강좌 중에서 이번 11월에 개강하는 강좌는 이제 6주짜리 현대문학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문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겨울방학 때 고전문학으로 넘어가고 1학기 개학하기 전에 문법을 다루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다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막연하게 어려워졌다. 그리고 여전히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문학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문학 교과서에서는 세계가 있고 이해를 돕는 그림인지는 모르겠는데 세계 속에 자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할 때는 제가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면 바로 고개를 끄덕이시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친구들이 현대 소설을 읽을 때 어려워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정부미를 먹는다라는 표현을 전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아마 아버님 앞에 앉아 계신데 정부미를 먹는다고 하면 집이 좀 잘 산다는 의미일까요? 조금 어렵다는 의미일까요? 그쵸. 지금 여기서 다들 바로 이해하시잖아요. 정부미. 와, 추억이다. 이런 표정이신데. 근데 어떻게 보면 아버님, 어머님들의 자아가 있고 아버님, 어머님들이 살아가셨던 세계. 그런데 요즘 친구들한테 혹시 댁에 가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정부미 뭐냐고 물어보면은 쌀인지조차도 모를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좀 슬프게도 그 친구들은 그거를 현대문학이라는 카테고리로 시험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아이가 책을 안 읽혀가지고 국어를 못하나? 우리 아이가 조금 스마트폰만 봐가지고 문학을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본질적으로 뭐 어휘적인 문제도 있고 글 자체를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살아온 세계가 다른데 그 세계에 대한 인지가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이거를 단순히 제가 뭐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작년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항 문제 2개를 보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이건 실제 수능 문항 정답률을 근거로 얘기하니까 이제 꽤 괜찮죠. 정답률 35%짜리 문항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일반적으로 35% 정도면 꽤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정부에서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실제로 모든 전문가들도 킬러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정답률이 35%가 나왔거든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시험의 문제일까요?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문제일까요? 전 후자 같은데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학습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인데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답률이 35%지만 답이 1번이었거든요. 어떤 내용을 물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남편에게 밝힌 생각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밝혔다는 말이 그냥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좀 밝혔다라는 말은 좀만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밝혔다라는 말은 인물의 생각에 대해서 묻는 걸까요? 인물이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라는 걸까요? 아마
말이나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국어 학습을 조금 대충대충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즈음을 전부 다 다시 읽거든요. 근데 다시 읽는데 뭘 OX를 판단하라는지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선택지에서는 말이나 행동 묘사 관련한 부분을 보고 다시 풀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보는 게 아니라 글 전체를 다시 되짚어 보다 보니까 언어 매체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정답률은 35%가 나온 거죠. 화작 기준은 조금 더 정답률이 낮거든요. 딱 이 정도가 이제 현재 학생들의 문학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이유로 이제 34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44%가 나왔어요. 참 이게 슬픈 부분인데 제가 겨울에 수업을 통해서 약속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정답이 4번이었거든요. 선택지에 자랑스럽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겸양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자랑스러움이라는 표현은 굳이 따지면은 자기를 조금 내보이는 것들과 조금 상관관계가 있죠. 근데 겸양이라는 말은 자신을 뭐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기를 조금 낮추는 것들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겸양이라는 말 자체를 몰랐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겸양이 뭔지는 대부분 압니다. 근데 겸양이 뭔지 아는데 그 단어의 뜻 자체보다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좀 멋있게 설명드리면 언어 자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겸양이라는 말은 자신을 낮춘다는 태도가 있음, 자랑스러움은 자기를 올려보는 태도가 있음, 서로 상반됨, 틀렸음, 그래서 정답임, 뭐 이런 식으로 중간 사고가 있게 마련인데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훈련들을 사실 처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국어 수업들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저 이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국어 수업을 이제 꾸준히 계속 해왔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국어를 조금 계속 가르쳐 보니까 운동 배우는 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운동 배우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대부분 이렇게 취미 삼아서 운동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코칭을 어떻게 받았냐에 따라서 본인이 갈 수 있는 고점이 조금 정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친구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눈앞의 것들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눈앞의 것들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자신의 고점을 낮추는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운동하실 때 어떻게 보면 뭐 골프를 배운다고 했을 때 잠깐 레슨을 받고 친구들이랑 빨리 필드에 나가고 싶으니까 레슨을 끊고 같이 필드에 나가면서 골프를 했을 때 자기가 늘어날 수 있는 한계점은 되게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조금은 힘들지만 참고 견뎌야 되는 순간이 모든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학습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이 딱 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 국어랑 체육은 똑같습니다. 수행 능력적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행 능력과 관련해 가지고는 처음에 어떤 폼으로 어느 정도를 투입해서 학습을 했는지가 굉장히 큰 차이로 다가오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큰 틀에서 1학기 내신을 잘 받는 친구들은 대체 겨울에 어떻게 공부했을까?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순위를 잘 정했던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순위는 딱 그냥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문학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순위는 문법이 중요해요. 거의 대부분 학생들한테 문학이 쉬워, 문법이 쉬워라고 자녀분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문법이 어렵고 문학이 쉽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문법이 가장 1순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학생들 정답률을 놓고 봤을 때, 내신 지도를 하는 학생들을 놓고 봤을 때 문학을 많이 틀리지 오히려 문법을 많이 틀리는 친구들은 드물어요. 그리고 전체 34문제, 한 35문제를 학교 내신 문제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문법 문제의 포션 자체는 문법에 비해선 적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많이 틀리는 것들을 좀 더 투자하는 게 맞고 겨울에는 어찌 보면 문학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뭐 한 2.5순위 정도 될 텐데 비문학 공부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다 하면 좋지만 할 수 있는 것들과 당장 할 수 없는 것들을 명백하게 구분하셔서 우선순위를 짜는 게 우선이고 1순위 뭐라고요? 문학입니다.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고전 문학부터 하기에는 학생들이 영인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전에 그림 그려드린 거 기억나시죠? 세계가 아예 다르다고요. 왜 우리 애가 문학을 못할까? 사는 세계가 달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녀분들의 정확한 수준을 조금 판단하시면서 공부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안 좋은 방식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한번 자녀분한테 풀려보시고 점수를 기준으로 자녀분의 수준을 판단하시는 게 조금 최악이에요. 벌써 표정이 구겨지신 분들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고 점수가 몇 점이냐를 판단하는 것과 무엇을 어떻게 틀렸나를 보는 건 조금 다른데 자녀분들의 수준을 판단하실 때는 무엇을 어떻게 틀렸나를 보는 게 사실 중요한데 이게 사실 국어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과 아닌 분들의 차이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정답이 5번인데 4번을 써서 틀린 친구랑 3번을 써서 틀린 친구를 국어 교육학에서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사고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가 뭐 이 지문을 많이 틀렸으니까 이 지문을 몰랐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을 놓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의 선택지를 틀리는 친구들은 가만히 보면은 시간적 선호를 예민하게 못 보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학생들 중에서도 유난히 원인과 결과를 페어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고 각자 어려움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가정에서는 조금 어려우시다 보니까 수준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전화드리면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애가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풀려보니까 고1 모의고사는 한두 개 틀려요. 애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수업 안에서 보면은 틀릴 만한 문제들을 다 따라서 틀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봤을 때 정확한 수준을 이번 겨우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들과 관련한 채움의 학습들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업에서 따로 클리닉을 통해서 체크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고 당장 할 수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시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기는 합니다만 사실 다들 수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여기서 저희 수업에서는 국어학습이 거의 0에 수렴하는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때 제대로 시작하실 수 있는 테이블 세터의 역할을 하려고 만들어진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안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단순히 많이 시킨다고 점수가 늘진 않아요. 그러니까 딱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시켜드릴 거고요. 현재 할 수 없는 것들은 뒤로 미루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냉정하게 판단을 잘 못하시고 많이 해야 되지 않냐, 다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이 강하신 것도 다 알아요. 예비고일 설명회 하면은 진짜 저도 기분 좋거든요. 희망찬 얘기만 해드리면 다 희망차게 들어주시니까요. 근데 그냥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할 수 있는 것들과 할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하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세우셔가지고 하셔야지 테이블이 세팅된 상태로 학교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하겠죠. 그래 대체 어떻게 공부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번 조기 개강반은 아예 처음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드릴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진짜 뭐 중학교 1학년처럼 뭐 자세하게 자습서처럼 풀어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음, 아예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갖는 의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급자 수준의 의문이 있고 중급자 수준의 의문이 있고 고급자 수준의 의문이라는 게 분명히 별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초급자 수준의
질문에 답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이번 겨울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초급자 수준의, 수준의가 맞겠죠? 수준의 질문에 답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단어의 값을 정확하게 조금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아까 전에 겸양의 태도 같은 것들 정답률 낮은 거 기억나시죠? 대표적으로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정답률이 낮았던 문학 문제에서 과거 선택지에서 무상감이라는 선택지가 나왔거든요. 무상감이 뭘까요? 이렇게 대부분 물어보시면은 표정들이 인생 무상이지요. 뭐 이런 표정을 대부분 지으시는데 실제로 국어 문제를 풀 때 무상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깊게는 잘 몰라요. 그렇지 않으세요? 뭐 예를 들어 국어적으로 무상감이 뭔지를 설명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실제로 고3 레벨에서 1등급에 수렴한 학생들도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거든요. 인생 무상이라는 말이나 할 줄 알지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른다고요. 무상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의미 없다고 느끼는 감정을 우리는 사전에서 무상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사전적 정의는 이제 어떤 것이 의미 없다고 여기는 감정이지만 실제로 국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무상감은 어떤 것이 의미 없다고 여긴다라는 걸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뭐가 자연스럽게 사라지실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 사람은 욕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인생 무상이라는 거는 인생의 또 다른 욕망이 사라진다라는 의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선택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인생 무상과 관련한 선택지를 볼 때는 시적 화자가 어떤 것에 대한 욕망이 특별히 발생하냐 발생하지 않냐를 축으로 무상감의 선지로 OX를 주는 게 맞는데 어떤 것이 의미 없다 여긴다? 라는 말을 자습서를 외우듯이 들어가서 실제로 지문을 봤을 때 본인이 판단하는 툴이 주관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무상감이라는 값을 무상감은 의미 없다 여기니까 욕망이 특별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축으로 봤다면 처음 보는 지문을 봐도 욕망이 있나 없나라는 OX가 선명하니까 답을 고르기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대부분 문학을 회색의 사고라고 얘기합니다만 실제로 수능 문학이나 내신 문학이 사실 약간의 회색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흑백에 가까운 시험이기는 해요. 그래서 단어를 정확히 안다는 건 단순히 모르는 단어의 뜻을 알려준다는 뜻이 아니라 이 단어를 선택지에 올렸을 때 어떻게 흑을 주고 어떻게 백을 줄 것이냐에 대한 증거를 만들어주는 게 좋은 문학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근데 그런 것들을 단순히 수업 시간에만 진행을 해가지고는 조금 시간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클리닉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문학 하프 모의고사를 보고 피드백을 조금 해드릴 예정인데요. 저희 이번에 조기 개강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클리닉을 2회 이상 불참을 하면은 그냥 학생을 자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최소한의 학습 의지가 있고 모자람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모자란 학생들이 오는 수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자란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번 강의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학습 의지는 있어야 되겠죠. 그 최소한의 학습 의지만 갖고 오시면은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무슨 수를 써서든지 해드리려고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2회 이상 불참하면은 그냥 학생을 탈락 처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금 약속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사실 뭐 학생들의 클리닉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가능하면 직접 모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 학부모님들 상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 상담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본인의 약점을 얘기하는 게 한 중3쯤 되면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학습적인 측면에서의 약점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멘탈리티랑 관련한 측면에서의 약점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학생이랑 면대면으로 놓고 얘기하는 경험들이 국어학습의 시작에서 더없이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클리닉 때라든지 수업 전후로 학생들을 조금 일대일로 불러가지고 많이 얘기해 드리면서 국어 학습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뒤쪽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수업 듣고 뭐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1강부터 6강까지 어떤 것들 하는지 자세하게 조금 적어드렸고요. 뭐 그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수업에 도움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래도 후배들한테 추천하고 싶다고 수강 후기 같은 것들 조금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수업과 관련한 장점들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번 겨울에는 할 수 있는 것들과 할 수 없는 것들을 명백하게 구분하셔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되는데 우선순위 1번은 문학입니다. 그리고 좀 더 우선순위가 있는 건 현대문학이에요. 그리고 완벽하게 완성하고 고등학교에 보내냈으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인 목표로서 자녀분이 고등학교 때 약간은 불친절한 형태로 국어 수업을 하는 학교 선생님이 국어 수업을 하더라도 교실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테이블을 깨끗하게 세팅할 수 있는 것. 플러스 알파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여기 정도까지만 해도 긴 학습 텀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학습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준비한 강의고요.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